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이도훈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박홍민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그대 너머에를 상영을 했고요. 지금 제 옆에는 영화를 연출하신 감독님이 자리에 와 계신데 간단하게 소개 말씀과 관객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대 너머에라는 영화를 연출한 박홍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렇게 극장에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영화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관객과의 대화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찾아오셔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좀 공유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관객과의 대화는 그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 상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인식하시면 단체 채팅방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인식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좌석의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 또 QR코드가 있습니다. 그걸 또 인식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입장을 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영화에 대한 감상평이나 질문 등등을 남겨주시면 여기 지금 태블릿이 있는데 감독님이랑 같이 보고 제가 질문을 대독해서 읽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준비해온 이 작품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감독님과 나누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으면 제가 읽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들의 전작, 이번 작품이 세 번째 작품인데요. 네. 전작들도 그렇고 이 작품 또한 뭔가 감독님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사유나 아니면 감독님의 좀 자전적인 경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투영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어디서 얻으셨고 또 시나리오를 써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생각하시면서 작품을 준비하셨는지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적인 고민들을 가지고 그때 어떤 감정들, 기억들을 좀 이렇게 복기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화하는 과정들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혼자라는 전작인 혼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작품을 작업할 때는 좀 굉장히 힘든 시기,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 좀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좀 감정들이 좀 너무 강박적이고 그 당시에 또 너무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각나고 안 좋았던 과거의 기억들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만들었던 작품인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제 주변에 이제 디테일하게는 말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던 가까운 사람이 있었고 그 상황에 제가 같이 도움을 줘야 되는 함께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한 1, 2년 뭐 이렇게 같이 계속 그런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모습들 그것들을 제가 또 옆에서 바라보면서 느꼈던 감정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작품의 뭔가 전반적인 주제의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 영화 전작, 물고기, 혼자 그리고 이번에 그대 너머에 이 작품들을 쭉 보면서 들었었던 생각이 뭔가 여행의 구조가 조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그 앞에 작품들에 대한 복기를 조금 해보자면 물고기라고 하는 작품은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의 이야기를 풀어낸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고 혼자는 강박증에 시달리는 주인공이 꾸는 악몽과 같은 그 꿈의 이야기를 약간 미로와 같은 구조로 풀어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작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인공이 자기 자신의 기억 속은 물론 다른 이들의 기억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좀 다루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뭔가 정신적인 여행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감독님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물론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그때 그 이동하는 신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또 어떤 면에서는 정신이나 영혼이나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정신적인 여행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뭐 이런 이야기를 그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품을 구성을 하실 때 이렇게 뭐 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거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거나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하시려고 노력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좀 접근하는 영화에 대한 방식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 자체도 사실은 메타적인 거잖아요. 많은 이제 일반적인 리얼리즘 영화 그런 류의 영화들은 현실을 최대한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하는 어떤 피피성은 물론 그 영화만의 피피성이 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가 인지하는 어떤 세계관과 가장 유사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그런 미장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그런 구조들을 만드는데 사실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감정과 기억들에 연결돼서 살고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억들이 만약에 우리가 없다면 우리의 존재도 사실은 의미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만드는 영화의 공간들이나 사실 그 뭐 예를 들어 어떤 상황들 어떤 인과도 대부분 다 그런 정서적인 맥락 안에서 움직이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고민들의 접근법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지금 들어온 질문 중에 감독님 작품의 영화의 내용과 의도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 연관지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자면 이 작품이 기억을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감독님께서는 그 기억을 어떤 식으로 정의 내리셨고 또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셨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감독님의 전작인 혼자와 그리고 이번 작품이 그대 너머에를 보면 저는 이 기억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공간과 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좀 고전적인 방식이라고 할까 영화에서 기억을 다룰 때는 좀 상투적으로 플래시백을 많이 쓰게 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식의 장면 전환, 그러니까 편집 효과를 통해서 기억으로 들어갔다라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감독님 작품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일련의 뭐 마을이나 골목길이나 이것 자체가 기억이 공간화되어 있다라는 느낌. 그래서 그 인물들이 그 기억 세계에 들어가서 기억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 많이 드는데 물론 이건 그냥 제 감상평이고요. 실제로 감독님께서는 뭐 이런 기억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정의 내리셨고 또 이거를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화하려고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 굉장히 작은 어떤 기억에서부터 점점점 그 기억들이 확장이 되다가 어느 순간 점점점 또 기억이 점점점 잃어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 과정들을 겪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없으면 존재라는 것도 무의미한데 그런 어떤 우리의 것들이 영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억들은 영원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는 그 사실 제가 어떤 존재로서 존재를 하려면 저는 저라는 개인의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어느 누군가의 기억 속에는 제가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어떤 개념들. 예,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존재하게 하려면 누군가를 기억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런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저 입장에서도 제가 여기 있는 인물들도 사실 그래서 굉장히 자기 존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어느 장면에서는 인숙을 여기 있는 관객들조차 인숙을 찾게끔 만들게 하는 사실 그런 장치도 한 부분이 있고 예, 그렇게 서로를 좀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는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유발하려고 노력했고 저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예, 그러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들을 서로 존재들을 이렇게 이렇게 확장시키고 서로 이렇게 지켜낼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실 때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내가 있다라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조금 해 주셨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끔은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같은 것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저 와이프가 가끔씩 숫자를 저한테 제시를 하거든요. 무슨 날은 무슨 요일 무슨 날은 무슨 기념일의 일이야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할 때 넌 날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혼을 내기도 하는데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그 사이에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개미에 대한 질문인데 첫 번째는 개미를 어떻게 리얼하게 촬영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었는데요. 영화 오프닝에서 개미가 먼저 등장하잖아요. 저는 사실 영화를 처음 봤었을 때 이게 CG로 찍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계속 보다 보면 CG가 아니라 실제 개미를 클로즈업해서 찍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들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사실 잘 판단이 서질 않는데 실제 어떻게 찍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거를 뭐 약간 CG 아니냐, 그리고 어떤 건 찍고서 또 CG로 좀 작업을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부 다 직접 찍은 거고요. 예, 그리고 합성을 한 부분이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가 이제 그 천장이 붙어 있는 게임. 흰색 바탕에다가 흰색 바탕에 찍고 천장에 붙인 거고, 다른 하나 스탠몰에 나오는 개미. 그것도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다 이제 콘트라스트를 좀 세게 올린 실제로 찍은 개미고요. 사실 전부 다 찍은 개미고,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좀 주변에 힘든 친구를 같이 뭔가 이겨내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다 평범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겪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고 그런 작은 존재를 찍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개미를 좀 바라보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게 되잖아요. 대부분 다. 그리고 개미의 눈을 사실 우리가 마주할 수는 어렵단 말이에요. 예, 실제로. 그리고 또 개미는 너무 작아서 이렇게 어디 통 같은 거에 넣어서 바라본다고 해도 그걸 자세하게 관찰하기 좀 어려워요. 마주하기가. 그래서 그것을 영화로 찍어서 큰 스크린으로 한번 개미의 얼굴을 마주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런 거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개미를 찍어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작업을 했고, 실제로 그래서 한 3달 정도 키워서 그 개미들이 실제 영화에 등장했고요. 그래서 찍는 방법은 이제 개미를 찍어서 놔두고 그냥 제가 연출적으로 의도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때까지 계속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맞으면 다시 찍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맥락들이 좀 맞다고 싶으면 그 장면을 이제 그 채집하는 방식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의도하는 바가 완벽하게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런 느낌이 유사하다 싶으면은 그걸 그냥 채집하는 방식으로 찍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굉장히 독특하셨던 건 감독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통 우리는 개미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거를 뭐 개미를 뭐 인격화했다고 하긴 그렇지만 같은 눈높이에, 그러니까 시선을 마주칠 수 있을 정도의 수평적인 높이에 맞춰놓고서 찍었고 또 그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는데요. 관련해서 한 가지 감상평 겸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에 개미가 자주 등장하던데 영화 제목을 개미로 하여도 되지 않았었나 싶네요. 마지막이 되어가는 부분에 개미가 길이 갈라진 너머를 못 넘고 언덕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영화 제목에 맞는다는 그대 너머의 영상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신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부분은 영화 엔딩에 정자에 그 개미가 있고요. 거기에서 개미가 이 갈라진 틈을 넘으려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그 장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뭐 재밌는 얘기신 것 같고요. 뭐 저는 거기 숨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한 거고, 사실 근데 그대 너머라는 제목을 되게 쓰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왜냐면은 그대라는 말이 사실 상대방을 약간 이렇게 존칭하는 표현인데, 이제 그대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에서 경호일 수도 있고 저는 지연일 수도 있고 인숙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각자의 자아들이 있는데, 그리고 어딘가에 갇혀서 뭔가를 이제 벗어나고 싶은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인물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힘든 상황들, 그리고 각자 내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답답한 감정들을 넘어서 영화 밖으로 뭔가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제 좀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세 명의 인물에게 그래서 그대 너머에라는 제목을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 때문에 했었습니다. 예. 네, 마침 그대 너머의 그 제목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관련해서 뭐 답변이 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제목을 짓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창작적으로도 제 스스로가 어떤 제 어떤 사적 고민으로 좀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또 제 어떤 단계를 넘어가고 싶은 욕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감정들 때문에 그대 너머라는 제목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있는 인숙과 지연이나 경호나 다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인숙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인숙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알아주지 않아도 이제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태도로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거든요. 그리고 인숙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조금 더 그래도 옆에 지연이 있음으로써 연대를 함으로써 좀 이렇게 마음적 어떤 평온함이 좀 생기는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 인숙과 지연이 경호의 어떤 시나리오 밖으로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담겨 있고 경호도 이런 이 영화의 전체 과정을 어떤 목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인도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경호는 여기서 죽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각자의 우리 삶의 자세들이 각자 다르겠지만 그렇게 죽음이라는 어떤 그 끝을 서두르 두고 생각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경호, 인숙, 지연 이 세 명의 영화 속 주요 캐릭터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뭐 고민과 갈등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극 중에서 어느 순간에 해소가 되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일단 질문 중에 배우분들을 어떻게 캐스팅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이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김건우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작인 혼자라는 영화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틀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소통과 거짓말이라는 영화로 이제 영화를 처음 장편을 찍으셨었는데 그 영화에서 좀 그때 그 장선 배우님과 김건우 배우님이 주연이셨는데 장선 배우님은 올해 배우상을 받으셨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김건우 배우님은 저는 그때 영화 장면에서 몇몇 장면에서 되게 묘한 감정들을 많이 느꼈어요. 김건우 배우님의 표정에서. 그래서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일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제가 먼저 제시를 했고요. 한번 이번 작품 같이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오민혜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 전작인 단편 전에 찍었던 단편 중에 라이세라시라는 단편이 있어요. 굉장히 영화제도 많이 갔고 또 작품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 작품을 보고 이제 그 오민혜 배우님의 몇몇 표정에서 너무 좀 인상적인 느낌들이 있어서 한번 뵙고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를 알아서 이제 연락을 드리고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영화 캐릭터랑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해서 함께하게 됐고요. 윤혜리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배우 이제 이렇게 아는 감독한테 이제 찾고 있다가 좀 뭐가 안 찾아져갖고 생각보다 그래갖고 이제 이동구 감독이라고 이제 저랑 친한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동구 감독한테 혹시 괜찮은 배우분 없냐 물어봤더니 윤혜리 배우를 추천해줬는데 그럼 오디션을 한번 보겠다. 그래서 만났는데 일단 제 전작을 전부 보고 왔었고 그리고 전작에 대한 본인의 고민들을 또 얘기를 전부 해주고 또 제가 그 자리에서 시나리오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해줘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시나리오를 보고 그 인물의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의 느꼈던 감정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력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고 또 굉장히 또 성실하다는 얘기를 또 제가 많이 들었고 그래서 함께 작업을 하면 좀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같이 걱정은 좀 사실 했어요. 왜냐면 장편이나 이런 좀 경험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단편조차도 그래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리허설 과정을 거치고 이제 오민혜 배우님하고 이제 김건우 배우님이 많이 또 따뜻하게 또 이렇게 같이 케어를 해주셔갖고
굉장히 화목한 분위기에서 또 많은 또 어떤 가능성을 저는 영화 보면서 발견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민의 김건우 배우님은 그분들이 출연하신 작품을 감독님께서 보시고 이 역에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캐스팅을 하신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미 시나리오가 완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배우를 물색하고 있던 단계였었던 건가요? 예, 맞고 시나리오는 사실 제가 이 작품을 원래 황사라는 시나리오 쓰다가 그게 좀 잘 안 되고 상황이, 그러고 나서 이 작품을 이제 써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실 국내 모든 지원제도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한 2년간 떨어지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사실 영화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 영화를 놓는 순간 이 이야기는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실 여기에 많은 감정들과 또 애정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물들과 좀 영화를 좀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많은 것들을 좀 쏟아서 작업을 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그렇게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쓰고 제작 지원 받는데까지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아까 2년이라고 이 작품 말씀하셨는데. 제작 지원 받고 한 영화는 아니고요. 사실 네. 예, 나중에 이제 이번에 배급 지원을 받아서 다행히 이제 개봉하는 지원을 받은 거지, 작업을 할 때는 지원을 아무데도 받은 건 없고요. 예, 제가 그냥 좀 제 어떤 욕망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그래도 영화를 그래도 한 지가 좀 그래도 적게 한 건 아니어서 그런 관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제 어떤 사적인 비용도 좀 많이 쓰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 중에 작품 전체를 만드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냐라는 질문이 있었었는데요. 실제로 제 기억에는 혼자가 2016년에 공개된 예, 작품이었었죠. 맞습니다. 그 이후에 좀 텀이 길었던 걸로 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 궁금합니다. 시나리오가 나온 건 한, 그러니까 아까 말한 2년 정도가 이제 떨어지면서 그 기간 2, 3년 그 사이 있는 거고요. 찍으려고 맘먹고 이제 진행을 한 건 사실 오래 안 걸렸어요. 찍으려고 맘먹으면 뭐 풀이 한두 달 정도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촬영을 이제 이게 10회차 플러스 개미 촬영 2회차에서 12회차로 작업이 된 거고요. 그 프리 같은 경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좀 조금 다른 부분이, 전체를 다 찍어봐요, 리허설로. 네, 그래서 배우들이랑 모든 장면을 다 테스트를 계속해서, 그리고 카메라 동선과 이런 것들을 전부 준비를 좀 최대한 한 상태에서 배우분들이 현장에서 좀 웬만하면 감정 위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왜냐면 이게 카메라 동선이 좀 복잡한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식으로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배우분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뭐 이게 야외 공간이 많다 보니까 그게 통제를 좀 부탁을 드리더라도 어쨌든 공간은 저희는 빌리는 공간이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동조하기 싫다 하시는 밖에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시면 또 NG 내고 이러니까 사실 그런 NG가 굉장히 많이 나긴 하거든요, 현장에서. 그래도 배우분들이 집중력을 그래서 계속 갖고 있어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 때문에 준비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럼에도 현장에서 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저는 영화를 뭐 찍어보거나 이런 걸 하진 않았지만, 대본 리딩을 하고 그다음 뭐 현장에 가서 찍고 약간 이런 식의 예. 스텝이 있는 걸로 아는데, 리허설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본 그 공간들, 그러니까 로케이션 현장에 가서 어느 정도 다 해봤다라는 이야기인 건가요? 예, 공간에 가서 다 찍어보는 방식으로, 그걸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같이 배우랑 가서 움직임만 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촬영을 하고, 또 이 촬영으로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진짜 본 촬영 카메라까지 다 가져가서 다시 한번 또 찍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움직임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들어온 질문 중에 이 영화 속의 로케이션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집을 비롯해서 공원, 놀이터, 카페 등 다양한 공간이 등장하는데요. 영화의 내용이나 주제, 의도와 연관지었을 때 각각의 장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찾아내고 선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좀 이렇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 공간들을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평범한 동네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이 가끔 집 앞에 물건을 내놓기도 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또 약간 이렇게 오래된 흔적들이 또 거기 남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찾으러 다녔고, 이제 방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룸 같은 거를 이제 구하고 다녀서 이제
월세방 같은 거를 한 달만 빌리겠다고 해서 이렇게 구해서 이제 거기 있는 미술을 다 채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왜냐면 제가 가장 생각했던 거는 그 야외 공간과 실내 공간이 좀 이렇게 쭉 맥락으로 연결되는 그것이 분절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어떤 디테일들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좀 웬만하면은 좀 아예 다른 세트나 또는 다른 공간을 거기 있는 것처럼 붙이는 게 아닌 정말 거기 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많이 찾으려고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계속 다 찾고 또 약간 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골목이 많은 뭐 이런 질감들 그리고 그 약간 좁은 골목 사이 어떤 경우의 기억들을 표현할 때는 그런 공간들을 이제 서울 근처들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작품의 뭐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실내와 실외가 이어지는 느낌 혹은 실내가 실외로 약간 반개방돼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부분들이 많고 그거는 전작에는 혼자에서도 나타났었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아마 관객분들도 그러셨을 텐데 영화가 한 중반쯤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45분 지나고 나면 경호가 방에 있다가 영화의 시작점에 섰던 장충당 공원 쪽으로 넘어가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왜 그런 장면을 넣으셨고 또 그거를 그러니까 연출이라고 해야 될까 하는 과정에서 뭐 어려움이나 신경 썼던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화장실하고 이제 그 밖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싶다는 생각을 일단 했었고요. 그 이유는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제가 혼자라는 전작이 사실 제 실제 작업실인데 거기 화장실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또 거기가 약간 옥상층인데 거기에 제가 실수로 문을 닫았는데 이제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뒤틀려서 그런지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갇혀 있었던 때가 있어요. 한 4시간 정도? 3-4시간 정도? 근데 말이 3-4시간이지 거기 안에 이렇게 소리도 막 지르고 그랬는데 거기가 또 주변 방들이 좀 사람들이 없고 그럴 때여서 아무도 답도 없고 혼자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막 그랬던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막 발로 막 문을 걷어차고 그래서 결국에는 4시간 만에 문고리를 부시고 나와서 지금도 작업실 문고리가 부서져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경호라는 인물이 이제 그 보면은 본인이 피하는 건지 또는 뭐 상대들도 약간 외면을 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계속 좁은 공간으로 이렇게 몰아세워져 가거든요. 골목 사이를 지연을 찾으러 갔다가 마지막엔 막힌 벽이 나오고 또 본인이 좀 더 스스로 거부한 것 같지만 또 자기가 또 이렇게 쫓기듯이 화장실로 들어가서 고립된 공간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마치 거기서 이제 해방될 것 같은 희망으로 거기 밖으로 또 열려서 나가지만 결국엔 또 반복되는 기호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어떤 맥락들 사실 저는 영화 만들 때 그 매 씬마다 정서적인 변화를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 씬 안에서 어떻게 인물들이 감정들을 맞이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적인 맥락들이 들까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경호라는 인물이 영화 초반에 한 1시간 사이에 계속 고립되는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아까 말했듯이 해방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게 다시 또 이제 어떤 패턴 안으로 자기 어떤 내면 안으로 기억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공간의 구조화를 통해 가지고 뭐 현실과 꿈의 경계뿐만 아니라 뭐 이를테면 감각적으로 닫힘과 열림이나 뭐 고립과 해방, 뭐 구속과 자유 뭐 이러한 대립되는 의미들의 경계가 조금 희미해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감상평 하나와 질문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감상평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미가 등장하기 때문에 시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 타르코프스키 감독 이후 기억의 공간화를 시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더불어서 한경호 감독이 죽고 나서도 대한극장 앞에 있고 시나리오를 계속 쓰려고 하는 집념이 슬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영화계에서나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것이 죽음이라면 그가 계속 잊혀지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 그 경호라는 인물의 욕망과 바람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좋은 사람들을 많이 기억하고 또 그것들을 서로 지켜주려고 노력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또 삶의 굉장한 의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이 질문을 두 개를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초반에 박노식 배우분이 잠깐 등장하시는데 이 장면 어떻게 구상하신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 질문은 시노시스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히치하이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히치하이커라는 용어는 PD님이나 감독님이 쓰신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참고로 이 작품의 시나리오는 감독님과 그리고 PD님께서 예, 최하진 작가. 공동으로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박노식 배우분께서는 감독님의 첫 번째 장편의 물고기에서도 등장을 하셨었죠. 그 인연으로 출연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장면에서 박노식 배우분은 어떻게 등장하셨고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일단 그 앞에 그 오프닝은 아마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컷이긴 한데 그 시간은 동일한데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은 두 어떤 존재를 겹쳐놓은 장면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식으로 접근한 장면이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VR로 찍었던 이제 그 빠른 시간대와 이제 경호에 걷는 것들이 포함되는 그 시간대가 있는데 거기는 또 다르게 이제 세 가지 시간대가 오히려 겹쳐놓은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시간 그리고 그 사실은 영화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 거대한 프레임 앞에서 앉아갖고 둘이서 어린 어머니와 아들이 대화하는 느린 속도로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시간 그리고 경호가 이제 걸어오는 시간 이 세 가지 다른 시간대까지가 공간도 다른 어떤 차원도 다른데 시간까지 다른 거가 뒤에 부분이고요. 앞에 부분은 이제 시간은 어쨌든 간에 동일한데 차원이 다른 그런 공간으로 양쪽을 배치를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차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가 마지막에는 그 거대한 대한극장을 저는 마치 프레임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사람들을 마치 경호가 바라보는 것 같은 이렇게 사람들을 다른 차원에 있지만 그리고 그들의 무리 안으로 사라져 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경호가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고민을 그 장면에 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존재의 의미를 찾는 히치하이커라는 표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용어인 건지 표현인 건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좀 이 질문에 좀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히치하이커라는 말은 저희 홍보 마케팅 담당자이신 조기영 대표님께서 만든 용어인데요. 저도 느낌이 괜찮아서 왜냐하면 이들의 기업들이 서로 교집합이 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다시 또 교집합이 됐다가 또 다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어떤 기억의 어떤 그룹 안에 서로를 이렇게 걸고 다니는 어떤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쉬운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이거는 그 홍보를 하시는 조경 대표님께서 쓰신 표현이라면 감독님이나 PD님께서 생각하신 뭔가 아이디어를 같이 교환하셨을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서 떠올리셨던 게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첫 작품인 물고기라는 영화에서 그 외국인 어떤 그 평론가 분이 갑자기 GV 때 물고기라는 영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어리버리 막 하다가 그냥 경계인가요? 막 이랬거든요. 그냥 근데 지금도 그런 느낌이네요. 한 문장을 하려니까 또 잘 모르겠습니다. 좀 무리한 부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의 방향을 조금 전환을 해보자면 이 작품은 경호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보면 지연이 경호를 찾아옴으로써 이야기가 하나씩 풀려나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지연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 영화는 어떤 식으로 독해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감독님이 작품을 구상하실 때 물론 그 각각의 캐릭터에 다 중요성을 부여하셨겠지만 지연을 중심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가려고 하셨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지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또 다른 어떤 예전의 첫사랑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에 대한 어떤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 경호에게 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연락을 하고 경호를 찾아갔지만 경호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지금의 자신과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또 다시 경호랑은 어떤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그 경호가 이제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부정하려고 하는 모습들 또는 나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이제 어떤 사항들을 만들고 같이 뭔가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사실 그런 감정이 있더라도 이게 물리적인 상황으로는 이게 지연 입장에서도 이렇게 힘들겠지만, 이들이 어느 지금 서로가 어떤 고립된 또 다른 어떤 멀리 떨어져 있는 순간에도 이렇게 영화 안에서 또 내적인 어떤 정서적인 맥락으로 그렇게 서로 유대를 할 수 있을 방법을 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과적으로는 영화 안에서 그런 고민 때문에 이제 지연이 경호의 기억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 둘이 같이 또 인숙의 기억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서로에 대한 또 부재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또 서로 스스로가 이제 어떤 그 치유라 그래야 되나요? 뭔가를 이제 마음을 좀 위안을 얻는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과정들을 겪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 어떤 정서적 교감들에 관한 것들이 이미지화된 느낌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형식적으로 여러 가지 과감한 시도를 하셨고, 또 그 형식에 맞게끔 배우분들이 연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우분들의 고충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장면은 크게 몇 가지로 좀 구분되는데, 하나는 롱테이크 씬이 나올 때 여러모로 뭐 아까 동선에 관한 얘기도 있었지만 동선에 맞추어서 이동하고 들어갔다가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슛이 들어갔을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슛이 끝날 때까지 감정선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힘들 것 같았었고, 두 번째는 영화 중반부 이후부터 시선이 어긋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배우분들은 기본적으로 상대 배우와의 어떤 그 현장에서 교감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눈 마주침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시선이 어긋난 상태에서 또 연기를 한다라면 저것 또한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배우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셨던 부분들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배우분들은 초반에 소통을 많이 하고 리허설을 많이 한 과정에서 이해도가 좀 많이 있는 상태였긴 했는데, 오히려 가장 문제가 많이 났던 부분은 이제 NG가 자꾸 나는 디테일한 것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까 말한 좀 영화 외적인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들이 많이 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점 관련된 거는 사실 영화 안에서 제가 생각을 계속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앞부에 그 지연하고 인숙하고 대화하는 그 장면도 시점이 계속 바뀌거든요. 이것이 누구의 관점인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포인트들을 이제 그 카메라 워킹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 지연이 인숙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카메라가 지연 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카메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지연과 인숙의 둘이 대화로 바뀌고, 그러면서 또 갑자기 하늘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마른 나뭇가지를 보다가 반대로 돌아오면 갑자기 공간이 다른 쪽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그 인숙과 지연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그냥 경호가 과거의 기억들을 보는 관점인지 아니면 인숙의 관점인지 지연의 관점인지가 막 뒤섞이는, 그래서 그들의 내면들이 마치 그 겹겹이 합쳐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고민들은 굉장히 영화 안에서 계속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듣다가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인데, 이게 조금 억측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고전적으로 컷 편집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인물들 간의 대화에서 컷을 잘게 나누어서 시선이 교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들을 주면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누구의 시점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게 무너지는 경우가 제 경험상으로 최근에는 VR로 찍은 영화들에서 그런 시점들을 관객들이 찾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개를 돌리거나 예. 카메라의 움직임 따라서 뭔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예 시점 자체가 명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점을 순간순간 따라가야 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VR 장면도 사실 뒤에 있던 것도 실제로 VR로 찍어서 해상도를 거의 11K 정도 고화질로 찍은 다음에 화면을 크롭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 공간의 시간도 다른데 이거를 편집하는 연출자 역시도 나중에 편집할 때 뒤에서 이 장면을 다시 만드는
그래서 저 입장에서도 다른 차원에서 또 이걸 바라봐야 되는 뭐 그런 식의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예, 아무튼 그런 고민들이 있었지만 또 앞에는 또 오히려 그렇게 VR은 사실은 시점을 개인이 이렇게 자유롭게 찾아가는 거지만 사실은 또 제가 앞부했던 방식은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조금 좀 나름대로는 좀 계산을 한 뭐 그런 식의 어떤 좀 방식의 접근법이긴 하고, 그래서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시도였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에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다시 박노식 배우분에 관한 질문인데, 첫 장면에 박노식 배우가 어떤 인물일지 궁금하다가 영화를 한참 보던 와중에 주인공 경호의 노년기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해봤는데 혹시 이게 지나친 추측이나 해석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딱 말을 못 하겠는 게, 그 아까 말한 그 뒤에 VR 장면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듯이 어린아이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마치 과거의 경호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앞부에는 사실 경호의 또 좀 더 시간 지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중첩시키고 싶었는데 이제 뒤쪽의 정보가 잘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약간 메커핑 같은 느낌으로 약간 조금 나온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초반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나온 어떤 기호들을 제가 정리를 나중에 체크하면서 다시 보니까 그렇게 하기엔 좀 제가 기호들이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놓고 말을 하진 않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고민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시간이 지금 많이 됐는데 한 개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짧은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영화의 화면비가 일단 가로로 긴, 종현비가 긴 편인데 뭐 혹시 2.35대 1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전작 혼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이트한 이렇게 화면비를 하셨다가 이번엔 또 이렇게 반대로 넓히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또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비디오 카메라 장면이 있는데요. 그거랑도 좀 약간 대립되게 해도 재밌을 것 같고, 그 옛날 카메라, 그리고 사실 뭐 화면비 자체는 뭐 그냥 그런 심플한 생각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크게 많이 고민한 건 아니고, 오히려 그 비디오 카메라 장면이 저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 안에서는 그 비디오 카메라가 옛날 카메라인데 사실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둘의 대화를 통해서 옛날에 카메라가 움직이거든요, 다. 예, 인숙이 아래를 보라 그러면 카메라가 갑자기 움직이고, 예, 다시 그 카메라를 뺏기도 하고, 뭐 그런 기호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장면을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비디오 장면도 시노시스에 있는 대사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또 따로 찍으신 건가요? 계산을 해서? 예, 그대로 시나리오에 있는 거에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진짜로 시간이 다 됐고 마지막 질문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나 특히 또 이 작품이 개봉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작품이 그래도 제 세 번째 작품인데요. 그래도 전에 물고기나 혼자보다는 좀 그래도 이번에 좀 관도 조금 더 잡힌 상태고, 또 그래서 개봉을 9월 9일 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너무 사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너무 영광이고, 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배우분들이 사실 제가 그렇게 저가 좋아서 또 너무 이렇게 해갖고 부탁을 드리고 했던 배우들이지만 유명하진 않은 배우분들인데, 여기 있는 오미애 배우님도 그렇고 김건우 배우님도 그렇고 윤혜리 배우님도 그렇고 너무 재능 있고 또 뛰어나신 배우분들이시거든요. 또 특히 오미애 배우님은 너무 베테랑이시고 너무 많은 작품들을 훌륭하게 잘하신 배우님이시고, 김건우 배우님도 이제 연극도 굉장히 오래 하시면서 또 이번에 영화도 꾸준히 하시는 그런 배우님이기 때문에 그런 배우님들에게도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축하해주신 감독님께 박수 보내드리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